우리나라 무형유산 제도가 반세기의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그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성안이 되면서 최초로 이제 유형과 무형 문화재를 나눠서 지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문화재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또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굴곡도 있었고 또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오던 정책이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 유형의 문화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얼마 전부터는 무형유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이제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으면서도 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유형과 무형문화재의 특성인데요. 어찌됐건 현재는 유형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바뀐 건 아니지만, 과거에 조금 더 소홀하게 다뤄졌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문화재청 안에 무형유산 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을 발효시켰습니다. 이게 한 200여 국의 장관들이, 문화장관들이 모여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힘을 가진 국제협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골자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민족 단위마다 고유한 문화 요소들이 다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민족마다 다 고유한 문화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임의로 그냥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무작위로 다 써먹어 버리면 한마디로 물타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먼 미래에는 어느 나라에서 특정한 어느 고유한 문화도 존재하지 않고 다 평준화돼 버리고 특성이 없이 다 똑같은 보편 타당한 문화가 돼버릴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것들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소위 협력해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파생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 다양성이 없어져 버리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꽤 강력한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것에 이제 후속 조치를 지금 각 부처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자체에서 근래에, 과거에는 이제 개인이나 단체들이 무형문화재에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만은, 근래에는 각 지자체마다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아주 붐입니다. 곳곳에서 이제 저희 이제 제 학교가 이제 부여에 있습니다만, 부여에서도 경주도 돼 있고 다 있는데, 북한에도 고구려도 다 이제 세계유산이 됐잖아요. 근데 백제만 없다. 그래서 이제 백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세미나도 하고 지금 팀이 꾸려져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가치를 크게 세 개로 균등하게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제도라는 것은 보존과 전승과 활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존과 전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거의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30대 33.3, 33.3 이런 정도로 프로포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게 보존과 전승이라고 하는 이 자체 매우 보수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긴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더 이상 저 활용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해서 지금 활용을 전담하는 국이 하나가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팔관회와 연관해서 꼭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면, 원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전통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지정을 해왔더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 자체가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는 거를 저걸 전통이라고 그러고 원형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도나 법의 그걸 활용이나 운영상 부득이하게 원형이라고 하는 존재를 있다고 간주해 왔던 겁니다. 간주했어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전통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절대 대다수의 학자들이 원형은 없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 장구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제 영위해 왔는데 그게 전통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어떤 특정한 시대의 고정태로 딱 보면 그것과 다른 것들이 과거에 너무나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전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집단에 따라서 또는 한 시대에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전통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프로토타입 하나를 고정태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거를 지금 대체로 조선 후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김인식 선생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죠.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의 그 공예품이나 뭐 무슨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고 그 이전에 또 다르고 다 달라요. 조선 시대 또 달라졌습니다. 근데 달라졌는데 하필이면 왜 조선 시대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구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의 기본 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고 그 족보가 흔들리기 이전 단계의 최종적인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근데 그 시대가 과거하고 그럼 어떻게 견주었을 때 왜 이것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나라를 세워서 백성이 그 백성을 이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온 주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만년 역사를 이 땅에서 문화를 만들어 왔다면 그게 시대마다 조금 다 다른 것들이 한 시대 것이 특성이 있어서 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달고 바뀌고 바뀌어서 개선되고 또 바뀌고 해서 마지막 하나의 그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로 구축이 된 게 조선시대 후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잠정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자체도 완전히 그 관점에 따라 다르고 해서 문화를 또 그 고정태로 봐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형을 딱 지금 똑같이 재현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면 마치 그 바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도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 뭐 사과가 대구에서 뭐 유명했었는데 지금 한참 위까지 올라가고 대나무 그 생장 조건이 그 위도상으로 뭐 예전에는 뭐 어디 여산인가 어디까지였답니다. 근데 지금 뭐 서울에서도 대나무가 잘 자라요. 그래서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고정태로 봐버리면 꼭 온실에다 넣어서 박제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탄력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팔관화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과거의 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먼저. 그 복원 노력이 1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형 논란에 대해서 참고해서 뭔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최근에 이제 근래 그 원형 논란과 가지고 관련해서 택견이라든가 종묘 재래약 뭐 이런 것들이 법정 싸움까지 갔어요.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원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학계에서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족 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 연대가 비교적 오래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 이거고요.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학술 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그 다음에 인멸될 우려가 많아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오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것은 지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도자기입니다. 자기, 청자나 백자 같은 걸 만드는 장입니다. 딱 한 명 지정하고 말았어요. 백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정 절차를 잠깐 보시죠. 먼저 그 이해 당사자가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을. 저는 이제 현장 지정 조사를 한 수백 군데는 했을 겁니다. 좋게 막 지방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번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지자체에다가 바로 이제 예전에 문화청에다 서류를 접수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지정 조사 요청을 이렇게 지자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청에다 하실 때 부산 직할시 시장의 그 시장을 경로해서, 그러니까 부산시의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청을 하실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결의가 되면 서류 검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현지 조사를.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지 조사 때.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급조된 흔적을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해왔다는 느낌을 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축적된 어떤 자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해오시는 건데, 그게 초창기 때부터 서류라든가 또는 사진이라든가 행사의 어떤 기록들, 그 다음에 공연했던 테이프라든가 아무튼 그런 영상 자료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비주얼 자료로도 또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의상들, 이런 것들도 차곡차곡 이렇게 어떻게 고증했는지, 고증에 대한 절차, 그런 것들도 꼬박꼬박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과거에 없었던 문화재를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것을 복원하려고 애를 써서 복원한 결과인 경우, 예를 들어서 팔관회 같은 경우에 그것 또한 20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종목으로 지정할 그 대상으로 이제 그 자격을 최소한으로 갖추게 되는 겁니다. 보통 기준이 최소한 20년은 흘러야 됩니다. 20년은. 한 10여 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좀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원형에 더 가깝게, 과거에 고려시대에 했던 그 실상에 가깝게, 우리 이제 여러 그 선생님들도, 전문가 선생님들 이 지역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자료도 발굴하고 또 그 의뢰의 형식도, 절차도 열심히 복원해 보시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이제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결이 되면 지정 예고를 1개월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정 예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엔 관보에다 하고 요즘에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띄웁니다만,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떤 문화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제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정한 어떤 그 단계가 또 생겼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꼭 민원이 또 제기되고 해서 그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저런 제도가 필요에 의해서 그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저걸 악용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헐뜯어서 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래서 저 과정이 사실은 하루하루가 군대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고 기간이 무사히 잘 통과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지정 의결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 의결이 되면 완전히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서 교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단체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그동안 어떤 종목 자체가 현재 등재가 안 돼 있는 분야를 하실 때는
종목 지정부터 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종목 지정부터. 그래서 종목 지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종목 지정이 괜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종목 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의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국보나 보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 문화의 자긍심이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금방 그 빼어난 그 아름다움을 자라나는 후세대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교육자료 또는 문화적인 그 우리 과거 역사의 어떤 그런 단면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무형유산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재능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100배, 1000배까지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제 그럴수록 조금 더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 다음에 우리 것만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든가 너무 편협하게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게 좋으면 이웃나라 것도 사실은 좋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으로 짧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관의 역사와 의례에 대해서 저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의례 장면입니다. 사실 의례 장면은 지금 하고 계신 팔관회의 장면들하고 결부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정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논문이 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원할 수 있는 의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관회의 지정에 있어서는 뭐 다른 거랑 어떤 독창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 원형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전승되고 보존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취약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지만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례 장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팔관회를 잡기라 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또 번요스럽다, 번잡하고 아주 요란스럽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의를 내려서 성종 때 잠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무와 음악, 놀이에 대한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백희와 잡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백희, 100가지 놀이, 잡희, 잡스러운 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백희와 잡희를 했다는 기록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앞으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윤등을 달고 향등을 사방에 나열하고 채붕을 매달았는데 높이가 5장여였다. 여기에 지금 이 채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채붕이란 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채붕이란 말도 있고 뭐 있지만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 연결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아마 고려의 모든 연애 장면, 모든 의식 장면에 가장 등장하는 것이 채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채붕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연화대와 같아서 멀리서 보니까 아른아른했다. 대라는 말이 나와요. 연화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장 또는 2장의 높이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채붕을 마련하여 백희를 베풀었는데 모두 금온, 주오, 금수, 금수는 이제 자수를 한 비단, 나기는 비단,
산호, 대모로 장식하고 기교하고 화사함이 전고에 비할 바가 없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 연화, 대화 같은 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산붕, 산대라는 거 아시죠? 산대놀이 할 때의 산대, 바로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노래와 춤 공연과 관련되는데 이동식, 가옥에다가도 하고 배에다가도 하고 하는 그런 이동식의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식을 했는데 오색 비단과 종이 등으로 꾸민 장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기록만 가지고 채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회를 베풀 때 앞에다가 채붕을 딱 놓고 그 앞에서 모든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오장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조선시대 의궤에 나오는 건데요.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채붕은 아니고 장막에 있는 막대의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서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니까 한 뭐 1m 50이나 52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2장이었다 그랬죠. 2장이니까 그걸 따르면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5장 정도라고 하면 바로 이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높이가 딱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높은 높이에 사람이 지금 바로 뭐 개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채붕을 쫙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에다가 굉장히 많은 장식을 하는 거예요. 비단으로 해서, 근데 그 비단을 꼭 오색 비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방색에 관련된 오색 비단을 거기다 하고 그 비단과 함께 거기다가 대모나 나전이나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해서 늘어뜨려서 바람이 불면 이것이 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곳을 거기다가 해서 그 앞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장 높이로 걸어서 비단으로 장식한 이런 것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가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복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색 비단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중국의 남조 시대에 고개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낙심부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위에 긴 나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긴 나무가 있고 긴 나무에 헝겊을 걸고 거기에 뭐 장식을 이렇게 막 걸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계통이 바로 채붕이 아니었을까. 여기는 뭐 남조 시대고 그래서 뭐 기록은 없지만 이런 모습이 점점 이렇게 쭉 해서 고려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에서 이제 찾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비슷한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안악 3호분이라고 하는 고분벽화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주인 초상화인데요. 옆에 이렇게 집 정각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막 매달려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매달려 있는. 그 옆에 부인 초상화가 있는데 부인 초상화에도 뭐가 이렇게 막 비단으로 늘어뜨리고 옆에 이렇게 장식이 막 달린 이런 것이 그냥 집안에도 이렇게 꾸며져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전통이 신라로 이어지고 고려로 이어져서 아마 채붕이라는 거에 아마 이런 장식들이 있는 화려한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연화대가 아른아른하였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것이 그리고 채붕을 비단으로 해서 산같이 쌓아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꼭 채붕이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개념적 정리로 산대와도 많이 연관해서 하는데 산대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산대가 사실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거를 찾아봤어요. 어떠니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렇게 놀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놀이하는 장면 중에 봉사도라는 그림 중에 7첩째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계통이 산대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멀리서 보니까 산과 같이 쌓았고 거기에 연화대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비단 장식으로 막 정리도 해놓고 뭔가를 놀이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관회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다른 데서는 없는 팔관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채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록이 나오고 만약에 어가가 어디에 가서 멈췄다 그러면 채붕을 해서 뭐 이런 기록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상징하는 그런 연애에서 꼭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채붕을 맺어 산을 만들고 비단 장막을 베풀어 휘장을 벌리고 가운데 그네를 메어 문수, 채화로 장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유사한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차림에 대해서도 이제 있는데 상차림에 백관의 과일상, 복식의 절제가 없는데 팔방에 양전은 산까지 놓고 양전은 야채를 얘기하는데 야채를 이제 싹 쌓아 올린 상차림을 볼 수가 있고요. 팔관에 유밀과상을 복구했다. 유밀과는 지금 잘 알려진 과자잖아요. 이것이 조선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밀과를 일반 사람이 먹으면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은 곤장을 쳐서 뭐 몇 대에 맞아서 쫓겨나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과자.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복원이 가능한 유밀과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쭉 간 것도 알 수가 있는 이런 기록들도 우리가 복원을 가능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의 좌석 앞에 차리고 양쪽 꽃꽂이 탁자 남쪽에 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차리고 이 옆에 차린다고 아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의궤가 사실은 잘 보면 고려시대부터 쭉 가는 것이 이어진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팔관의 특징은 백희와 잡희입니다. 100가지 놀이와 잡스러운 놀이가 거기에서 있어서 떠들썩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화려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요 딱 2가지만 한번 살펴봤어요. 놀이 장면이 있는데요 딱 2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용봉상마 차선이라는 놀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용봉, 상마, 차선이 있었는데 이는 신라 때의 행사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봉, 상마, 차선이 뭐냐? 도대체가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지원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용, 봉황, 코끼리, 말의 형상을 싣고 있는 배 모양의 수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 모양의 수레에다가 4마리의 동물을 싣고 하는 무슨 놀이의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이라는 거는 바퀴 달린 뭐 차와 수레의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을 했더니 오늘 사회를 맡으신 신익환 선생님께서 이 장면을 하나를 저한테 이제 소개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차가 있는데 이게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배가 바퀴 달린 이것이 이제 중국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봤던 낙심부도인데요. 낙심부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채봉 같은 것이 있는 것에 타고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들 보이십니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그죠? 4마리의 상서로운 동물이 끄는 수레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봉상마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놀이로 된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해진찬 도병에 보면은요, 여기는 이런 놀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6폭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배 보이시죠? 여기 배 보이시죠? 배 보이시죠? 여기 바퀴 같은 거 뭐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요 앞에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동물이.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선유락이라고 부르는 것, 보병이에요. 선유락. 배에서 줄기는 어떤 그 춤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인데 저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용봉, 상마, 차선이라고 하는 전통이 넘어가서 조선시대에 이런 걸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잠시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팔관회를 제가 한번 그 비디를 보내오신 걸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이제 부산 시장님이 이제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관이 고려는 통청관을 써야 돼요. 바로 이제 왕건이 쓴 이 관이요, 황제가 쓰는 통청관입니다. 통청관을 쓰면 되는데 이제 원류관을 쓰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쓰시더라고. 이거는 이제 고증을 해서 이런 모습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통청관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고종의 사진에서만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내가 보기엔 통청관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통청관의 특징은 여기가 24량이 이 줄이 24개야 되고요. 가운데 이렇게 금박산이 있어야 되고, 이 무소뿔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복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통청관에 관련된 이런 그림들도 고려시대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청관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고종의 통청관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재 오륜대 순교자 박물관에 있는 원류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청관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통청관은 황제가 썼던 관이에요. 왕은 못 씁니다. 근데 고려는 황제의 나라다라는 것이 기록에 많이 나오죠. 고종은 내가 황제다라고 해서 연호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7년 경종 때도 황제 만세원이라고 해서 자신이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면 팔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가 좀 더 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형문화재 지정되는 데 있어서 제가 다른 중요 무형문화재를 말을 잘못하면 폄하하든가 뭐 이렇게 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유인물에 되어 있는 거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설명문 그대로 옮겨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 지정되는 것 중에서 잘 아시는 연등회가 2012년도에 지정됐는데, 연등회의 지정은 고려 때 연등회로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설명문에 설명해 놓기를, 유교가 성했던 조선시대에도 연등회는 서민의 중요한 문화행사이자 축제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초파일의 연등 행사는 대중들이 중요한 문화행사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거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우리 민속학의 아버지라는 동래고등학교 출신의 최상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최상수 씨가 쓰는 세시풍속에 보면은 연등놀이라는 게 각 고장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등회는 단절되었던 게 재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팔관회하고는 성격적으로 고려 때 연등회 팔관회 한다고 그 연등회하고 이 팔관회하고를 등격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유네스코 그 인류문화유산 때문에 조선통신사라는 게 단절된 지 오래됩니다. 오래되는데 부산 나가사키 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이나 그 학술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되는 걸 그것도 단절 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런 노력이 되는 걸 봐서 팔관에도 먼저 최 교수님 말씀처럼 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더 지나면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고 하면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조사 보고서는 한번 쓰여지면은 약간 정형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정조사 보고서는 본래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지정신청서를 내면은 지정신청서 낸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 전문위원 포함해가 3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현지에 가서 실사로 해가 그걸 보고 나서 본 걸 가지고 토대로 무슨 자료 달라 해가지고 책을 내는데,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는 두꺼운 건 아주 두꺼운 책이고 적어도 단행본 한 권 정도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보고서 만드는 게 개인이 잘 만들기 어려우니까 지정 신청할 때 충분하게 자료들을 갖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복원 시점인데, 이걸 우리가 고려 전통을 가지는 건 좋은데 고려대로 귀착시키려고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처용무가 악화기업에 들어있는 거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지금 거로서 지정이 된 거지, 그 신라 때 처용하고 뭐 하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실제 추던 춤에서 연원됐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관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성계보의 불명확성입니다. 이거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전성계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이걸 갖다가 무슨 전문가 단체라든가 뭐 재가 단체라든가 성가에 쓰든가 다 합심해 가지고 이거를 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성 주체의 불확실성인데, 이 팔관해가 뭐 철룡 뭐 산악 해가지고 산신령 뭐 용신왕 이런 우리 고유신왕들을 포용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불교 속에는 살령각이니 뭐 용왕각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용이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무속적인 면이 들어와야 하는지 안 와야 하는지, 그것도 결정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또 이게 불교 중심으로 여러 교단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참 좋은 부분인데, 통교단적이지 아니하면은 이 지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관의 개념을 현대적 입장에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무 음주를 가무하고 음악을 즐기지 말 것 이래놨는데, 이 팔관해가 그 날만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백희 가무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가무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의자에 앉는 거 옛날에 보면은 아주 사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침대 생활이 다 아파트 생활하면 다 일반화되어 있는데, 침대에서 자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게 딱 그 8가지 관이라는 건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다 막다 금하다 해가지고 개로서 금지시켜 놨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것이 지금의 더 맞겠는가 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관의 재현의 문제점은, 이거는 국가에서 하던 기고 왕이 주관하던 행사입니다. 근데 지금 왕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회주를 지금 어떤 시기든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고려 때 거로 한다면은 표징적인 왕이라든가 뭐 여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상징성만 부여하고,
말 것인가 하는 뭐 이런 문제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이게 서경하고 개경에서만 했는데 부산서 하는 게 지금 뭐 나주에서도 했고 다른 데서 팔관에 좀 한 적이 있는데 부산 팔관회가 제일 오래되는데 이걸 가지고 부산이 서경에 대치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들어가야 합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부산은 다행히 임시수도고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제2의 도시라는 이름,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약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부각시키는 게 좋을 듯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간신앙 수용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전혀 수용 안 하면은 완전히 불교 행사만 돼가지고 처음의 정신이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절 재현 관계는 부산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이건 총영사가 있습니다. 총영사도 있고 영사도 있으니까 자기 국가의 전통 이상을 입고 오라고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오시면은 좋고 안 오셔도 이런 행사에는 그 사람들 문화 행사에는 참여하기를 좋아하니까 이것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최 일자는 우리가 이 날짜는 제가 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여연고라는 게 언정월에 했는데 언정월은 중국의 하나라 정월이 1월 1일이 설날인데 은나라 정월은 12월 1일이 설날입니다. 이렇게 그 주나라 정월은 11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천하가 한 번씩 통일될 때마다 설이 땡겨지니까 진시황은 10월로 땡겼다가 그 뒤에 한나라가 서가지고 1월 1일로 설이 옮겨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 날짜를 만약에 부여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면은 언정월이라는 12월에 좋을 끼고 뭐 영남 지방은 그 사만사에 상달이 있었기 때문에 10월로 하든가 아니면은 덥지 않을 때 어떤 의미 있는 날짜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이 앞에 할 때 날짜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희 가무 문제인데 백희라는 말이 우리가 문무백관 할 때 관리 100명을 딱 지칭해서 백관이 아니고 모든 관리를 백관이라는 기고 백성이라면은 김씨이시가 성이 100개라서 백성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백성이듯이 백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온갖 놀이 이런 게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잡피가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백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가지수만큼의 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성무, 50호 영산제, 부산무형 구호인 부산영산제, 경남무형문화재인 불모산 영산제, 뭐 인천수륙제, 범패, 그 다음에 범패작법 해가지고 범어사의 책이 있었는데 통범소리라 해가 통도사 범어사의 어산형 범패는 같은 계통으로 특이하게 지금은 조금 단절되는데 그래도 구엄하고 범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재현해서 쓰는 것도 고려해 볼 봄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형문화재는 사람이 하는 기라서 동네 합춤 이거는 본래 도포 입고 권번에서 놀 때 도포자락이 학같이 보인다 해가지고 학춤이었는데 지금은 남자춤이 여자춤이 되고 동무가 군무가 되어 있고
무형문화재는 지정이 되어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변질 변형이 지금 남자들 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탓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팔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또 제 말이 올바른 비유는 아닌데 아카시아나 클로바 이런 게 외래종인데 우리 정서 속에 있습니다. 몸빼기 이런 게 일본 건데도 내 어머니한테 대한 정서에는 남아있는 부분이듯이 이거를 그 복원 시점을 고려로 우리가 너무 고집하면은 고려 때 있는 거의 전통을 지금에 맞게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불러도 되고 현철이 뭐 나오나 이런 걸 불러도 팔관해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이라는 그의 전체 덩어리에다가 우리가 이 지정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어떤 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정 보고서는 옷, 치수, 동선, 단의 크기 이런 것까지 혼 지정 보고서에서는 세밀하게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지금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한테 시켜도 가가레라 해가지고 진설하는 것도 이 집 사촌이 다른 판인데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뜻이 모여지면은 지정이 쉽게는 안 될 것이지만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